자, 우리가 그 이제 아동 청소년들 혹은 뭐 내담자가 충동적으로 말하고 행동이 나타나고 그걸로 인해 이제 관계 어려움이 나온다. 그럴 때 이제 상담에서 개입 방향을 고민하죠. 그럼 개입 방향을 고민하기 전에 먼저 이제 이 충동적인 말과 행동, 관계 어려움이 이제 왜 생기나에 대한 약간 내담자의 행동에 대한 이해, 그런 증상에 대한 이해가 먼저 있어야 이제 개입의 방향이 좀 더 구체적이 되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그럼 이제 우선 세울 수 있는 가설을 우선은 이제 첫 번째 그 심리 검사에서 임상 심리사가 준 소견에서는 약간 ADHD with depression이다 이렇게 이제 만약에 소견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상담사가 이거를 볼 때 상담사는 약간 애착, 불완전 애착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개가 임상심리사가 보는 관점과 상담사가 보는 관점이 약간 서로가 좀 서로 다른 입장이잖아요. 그럼 이거를 이제 어떻게 이런 행동들이 나오는가에 대한 것들을 이해를 해야 되죠. 그럼 이제 이때 상담사가 그 갭에 이 나와 있는 차이를 찾아가는 방식이 첫 번째, 먼저 이제 ADHD라는 부분이 나왔으면 처음에 호소했던 그 부모나 학교에서 호소했던 충동적으로 하는 말과 행동이라고 하고 친구에서 관계 어려움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증상이. 그럼 이거는 ADHD가 있어도 나오고 ADHD가 없어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ADHD 때문에 이런 행동이 나온다라는 원인 결과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 증상이니까. 그럼 만약에 ADHD라는 그런 부분을 상담사가 좀 더 이해한다면 발달력을 반드시 확인해 봐야 된다. 그럼 이 증상이 언제 나타났느냐 그랬을 때 최근에 중학교 와서 이 부분들이 보고된 거예요. 그러면은 ADHD는 그 기준이, 증상 진단 기준이 뭔가요? 이 아이가 12세 이전에 부주의 우세형, 가행 충동 우세형 9개에서 6개 이상의 그런 그 해당되는 증상이 해당되어야 이제 각각 그 부주의 우세형이나 가행행동 충동성 아니면 컴바인드 타입 이렇게 네 유형으로 나오죠. 마지막에는 NOS 타입. 그러니까 어디에 해당되나를 이제 이 발달력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정보에 의하면 어쨌든 중학교 이후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초등학교 동안에 학교에서 이 충동성이 말과 행동이나 관계에서 일어난다를 봐야 돼요. 그게 만약에 그 초등학교 이전이나 또 특히 유치원은 굉장히 유치원에서도 어땠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해 봐야 돼. 그리고 집에서는 또 어땠는가. 그래서 이런 행동들이 12세 이전에 각각은 모든 그런 장소와 발달 시기에 공통적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진단 기준에서 이러한 행동들이 먼저 9개에서 6개가 충족되어지고 그다음에 2곳 이상에서 이런 부분들이 나와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있다면은 그 전 6학년 전에는 어땠는가를 부모 면담을 통해서 확실하게 물어봐야 되는 거죠. 학원에서는 어땠는가. 그러면 이제 그 전에는 부모가 이런 것이 없었다고 얘기가 나온다면 그러면 ADHD가 아니냐? 그건 아니에요.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될 게 그러면 그 전에는 왜 안 나왔을까? 또 상담자가 생각하는 거죠. 왜 안 나왔을까? 그 전에는 주로 하는 활동이 신체적 활동을 하는 그런 뭐라 그럴까? 이 그 몸을 쓰는 것들이 1학년 때부터 6학년까지 많은 시간에 거기에 할애됐어요. 그럼 만약에 이제 가설로 가행행동 충동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런 몸을 쓰는 부분에서 에너지를 발산하게 되고 뭔가 이제 뭐 축구라든가 야구라든가 아니면 뭔가 또 뭔가요? 뭐 여러 가지 그런 몸으로 하는 행동들 있죠. 그런 운동에 관련된 활동들을 장시간 했다 그러면 그 행동들이 잘 드러나지 않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발산됐기 때문에. 그러나 어떤 문제들이 주로 일어나냐면 뭔가 잊어버리거나 규칙들을 그리고 뭔가를 위반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려움들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코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또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러나 부모가 이렇게 이제 두 분 다 직장인이시라면 아예 그런 것들을 세밀하게 관찰했을 기회가 없어서 모를 수는 있어요. 모를 수는 있는데 어쨌든 그건 확인해 봐야 되는 사항이다.
ADHD라는 게 꼭 이제 병원에서 임상심의사의 진단이 나왔다고 그걸 우리가 다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런 걸 발달력을 통해서 확인해 보는 게 이제 상담사가 전체적으로 필요하다. 두 번째 이제 확인해 봐야 된다면, 그러면 왜 이 중학교 이 시점에서 뭐 때문에 이렇게 충동적인 행동들이 갑자기 발현된가? 아무리 이런 게 좋아하는 스포츠를 못한다 하더라도 새로운 곳에서 갑작스럽게 이런 어려움이 생겼나. 그랬을 때 환경의 변화, 이사를 왔다. 그것도 어떤 자기 때문에 아니라 가족의 누군가 동생 때문에 이사를 왔다. 이런 환경의 변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지 못했다. 그러면 또 중학교 1학년이라는 것은 사춘기 호르몬의 변화, 이런 것들이 골고루 이제 되어져서 이런 자기의 욕구들이 좌절되어서 표현되어진다면 충동적인 말과 행동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게 외연화되어진 행동들이 있다면은. 그러면은 이게 이제 ADHD라고 우리가 가설을 세웠다 그러면 중학교 1학년 때 와서만 이렇게 두드러진 건 아니라는 거죠. 그 전에도 이런 행동들이 있었을 거다. 다만 부모가 놓쳤거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봐야 된다. 또한 확인해 봐야 되는 게, 약을 이제 메디케이션을 하고 있다면 이 메디케이션이 정말 ADHD라면 그 반응이 나와요. 뭐 콘소타라든가 메타데이트라든가 그 다음에 지금 아토맥세틴, 이런 이제 다 ADHD에 먹는 그런 메디케이션 약이거든요. 그런데 이 약이 먹었을 때 ADHD들은 약물의 종류에 따라 반응하는 속도는 다르지만 반응이 되어져요. 특히 충동적인 행동이라든가 이 어려움이 되는 것들을 반응을 해요. 밥맛이 떨어진다든가 행동을 좀 이렇게 억제해 준다든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상담사가 부모한테 물어보고 어떻게 변화되었나, 그리고 아이한테도 물어봐야 돼요. 부모는 이제 약을 먹고 회사를 가버리니까 모를 수 있죠. 그러면 이 아이의 약물에 대한 모니터링이 매우 중요한데, 이 모니터링을 하지 않으면 그냥 약을 먹은 거예요. 근데 약을 먹고 이 모니터링의 결과를 추적하고 확인해서 그 다음 약물의 용량을 늘리거나 이 약이 나한테 맞는지, 이 지금 그 아동에게 맞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 중요한 절차들이 누락되어 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상담사가 면밀하게 확인해 보고 종합적으로 그런 것들을 근거로 좀 ADHD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해 보는 것이 상담사로서 매우 중요하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가설은, 이제 그 초기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고 중학교 때만 생겼다고 한다 그러면 오히려 애착에 대한 이런 부분으로 보아진다, 이렇게 이제 가설을 세울 수 있어요. 그럼 이 애착에 대한 부분을 볼 때, 이제 애착이라는 건 환경상에서 나타나는 관계로 인해서 나오는 후천적인 거잖아요. ADHD는 약간 가지고 나온 선천적인 부분이라고 조금 더 이해를 한다면, 그러면 이 친구가 지금 그 애착에 대한 부분은 DSM-5에서 애착에 대한 부분이 어떤 게 나와요? 우리가 이제 주로 나와 있는 부분들이 그 반응성 애착장애, 이런 게 나오죠. 장애로 표현하는데. 그러면 이것의 하위 유형이 억제형하고 탈억제형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억제형이라는 건 보통 우리가 애착 책에서 볼 때는, 억제형이라는 거는 다른 사람의 관계를 어때요? 두려워해서 회피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관계를 맺지 않고 회피해버리는 이런 부분들. 관심을 안 가져요. 저가 와도. 엄마하고 떨어져 있다 엄마한테 다시 가도 먼둥먼둥. 별로 그렇게 관심을 가지지 않은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회피 애착이라고 하죠. 무관심하게 반응을 보이는 거죠.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탈억제형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제라는 것은 내가 애착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 관계가 두려워서 억제를 하고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억제형이고, 탈억제형은 억제가 안 되니까 아무한테나 가서 애착을, 친밀감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탈억제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 뭐라 그럴까,
그 책에서는 약간 이제 표현이 좀 다르지만 우리가 DSM-5에 대한 부분으로 얘기를 한다면 억제형과 탈억제형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이것들이 전부 다 불완전 애착 유형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뭐 책에서는 해피 애착, 양면적 애착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그럼 이 친구가 결국 불완전 애착이라는 것으로 본다면 초기에 되게 중요하죠. 그럼 초기라는 건 발달 초기에 1년 전에 어린이집에 맡겨졌다 그러면 분리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을 거고 그 이후에 이 아동이 어떻게 부모와 반응을 했나를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발달력을 기본적으로 아주 세밀하게 물어봐야 돼요. 분리할 때 어떠셨는지, 그 다음에 어린이집에서 적응은 어땠는지, 그리고 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 상황이 매우 중요한 거 애착으로 보신다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중학교 와서 적응이 안 돼서 충동적인 말과 행동이라는 것만 갖고 불완전 애착으로 보는 것은 굉장히 무리한 가설이라는 거죠. 이것은 사춘기 소년에게도 나타나는 거고 남성의 호르몬의 변화로 그 다음 환경이 변화되어지면 누군가 친구가 없다 그러면 자기 마음을 몰라주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때도 우리가 행동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것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또 ADHD라면 ADHD도 충동적인 행동과 말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이거는 나올